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릴 선거제도 개혁안 단일안 초안 마련에 합의했습니다. 전체 의석수 300석은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 75석을 늘리고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한국당은 밀실 야합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내일부터 국회 대정부 질문이 나흘간 진행되고 25일부터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여야 간의 뜨거운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정태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전국 주요 현안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어젯밤 여야 사당,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요. 여야 사당이 선거제 개편 초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300석은 유지를 해놔요. 예. 그리고 75석 비례대표. 그렇죠. 연동률이 50%입니다. 바른미래당이 100% 연동률 주장했는데 민주안 안에 일단 또 바른미래당까지 많은 부분이 이제 이렇게 섞여 있는 부분인데 예. 민주당으로서 좀 만족할 만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이제 크게 볼 때 중앙선관위에서는 처음에 제안을 했을 때 그 지역구 200에다가 비례 100을 했었는데 그럴 경우는 지역구가 너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당하고 한국당의 가장 의석수 손실이 크죠. 근데 그 부분을 어쨌든 최소화하면서 225석으로 한 28석 정도 지역구를 좀 줄이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내 그런 반발도 어느 정도 무마를 하면서 또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기된 게 가장 큰 목적이 국민 의사가 왜곡되고 있다. 즉 그 득표율대로 의석수도 분배가 돼야 되는데 득표율하고 의석수하고 너무 그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성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게 이번 취지인데 그런 야 3당의 의견도 수렴을 하면서 예. 뭐 그 어떤 절충안을 만들었는데 가장 큰 건 지금 지난해 그 12월 달에 야 5당이 합의를 하기로 했었고요. 올해 1월 달에 처리를 하기로 했던 게 지금 3월까지 넘어왔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크게 선거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지역 그 대표성과 비례성을 보완하면서 국민의 의사를 좀 제대로 반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한국당하고 민주당이 지역에 기반한 선거를 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거대 양당으로서 그 독점 구도가 형성이 됐었는데 그럼 독점, 지역주의를 깰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시대 흐름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제도 개편은 어쨌든 어렵게 지금 단일안이 나왔는데 한국당이 빠져서 좀 아쉽긴 하죠. 뭐 선거제도는 어떤 게임의 룰을 정하는 건데 당사자들이 골고루 참여해서 본인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이 됐으면 좋을 텐데 어떻게 보면 한국당이 좀 자초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점에서 좀 아쉽지만 아쉬운 대로 이렇게라도 선거제도가 좀 개편이 늦게라도 되는 게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정 의원님 어떻습니까? 저는 뭐 누구보다도 선거제도가 개편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이런 방식으로는 선거제 개편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아마 저희가 이제 패스트트랙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듣기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신속 처리 안건이라고 그래서 330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상정을 해가지고 투표를 해서 가결하는 방식인데 이게 이제 일단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려면 바른미래당이 분당되는 것을 각오해야 될 겁니다. 어저께 합의를 본 거는 그 각 정개특위 간사로 대표적으로 나온 각 당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합의를 본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바른미래당 내에서 이것을 패스트트랙에 올린다고 하면 바른미래당은 바로 분당으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피할 거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뭐 이따 이제 여론 그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만 지금 그 자유한국당은 꾸준히 올라가고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다 떨어져요. 이 현상이 왜 벌어지냐면 뭔가 여당이랑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들은 여당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가 또 하나 남게 되는 것이고 이제까지 사실은 선거법이라는 것을 소위 이제 합의를 안 하고 통과시킨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야 3당에서 예를 들면 최선의 방식이라고 해서 연동형을 가지고 여당하고 먼저 합의를 본 다음에 자유한국당을 받아라 이런 형태가 아니라 선거법이라는 게 최선의 형태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뭐 연동형도 있을 수 있고 뭐 도농협합형 선거구제도 있을 수 있고 이걸 놓고 그럼 자유한국당이 받을 수 있는 안은 뭐냐? 그래서 오히려 야권이 합의를 봐서 여당이 받도록 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당과 먼저 합의를 봐서 야권에 강요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선거법을 그렇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극렬하게 저항을 한다.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일방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너무한다라는 여론으로 갈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정개특위가 운영하는 방식들이 제가 보기에는 정치력을 별로 발휘하지 못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마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도 쉽지 않고 올리는 것도 아마 제대로 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 분당 사태까지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이 패스트트랙 안건의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이런 부분들을 함께 처리하는 것을 묶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발이 당내에서 있기 때문을 지적하신 건데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바른미래당이 좀 내분을 좀 잘 정리할 수 있을까요? 바른미래당 내부가 좀 복잡하죠. 뭐 서로 처음부터 이제 물과 기름인 상태에서 좀 결합이 됐던 건데. 바른미래당도 문제지만 지금 평화당도 실은 이제 지역구 축소에 따른 일부 잡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신속 처리 안건 올릴 때 좀 저는 진통은 있겠지만은 지금 이런 정도까지 합의가 됐는데 저는 이제 신속 처리안에는 상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바른미래당에서 지금 이제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결국은 이게 본회의에 가더라도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표를 던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왜? 자기 지역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반대표를 던지면 결국은 그 안건이 처리가 안 된 채 여당이 요구하는 그 개혁 입법만 두 건만 그냥 우리가 얹혀가지고 들러리 서서 처리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반대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게 공수처법 같은 경우는 또 검경 수사권 조정도 그렇고 이번에 김학의 차관 그 사건이라든지 뭐 경찰청장이 와서 얘기했지만은 동영상에 뭐 감정해볼 것도 없이 그냥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수사가 안 된 거 아니에요. 검찰이 자기들 거니까 대충 묻어둔 거죠. 또 버닝썬 같은 경우는 또 검찰하고 경찰하고 지금 서로 지금 맞불 놓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볼 때 두 가지는 여당만을 위한 법이 아니고 제대로 된 우리 사법권 질서를 잡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고 특히 또 문재인 정부가 좀 출범한 지 2년째인데 아직까지 개혁 입법 한 건을 통과가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국민들의 그 의지라든지 열망을 감안해 볼 때도 이건 공수처를 꼭 선거법에다 얹혀서 뭐 가는 거라는 이런 생각을 버리고 우리 사법 제도 개혁에 필요한 저는 첫걸음이라고 좀 보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당을 패싱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하는 것 같아요. 오늘 그 당협위원장 또 국회의원도 비상연석회의가 있는데 지난번에 의원직 총사퇴 얘기도 나왔는데 한국당은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총사퇴까지는 안 가겠죠. 근데 이제 일단 오늘 뭐 각 당에서 논의하는 것을 지켜볼 텐데요. 예. 지금 현재 안으로 하면은 뭐 나머지 당들은 오히려 이제 바른미래당이라든지 평화당의 의석수가 줄어드는 현재의 지지율로 따지면 그렇죠. 정의당만 좀 올라가는 형태가 돼서 패스트트랙으로 갈지도 잘 모르겠고 공수처 문제 저도 이제 검찰의 기소독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야당에서 문제 삼는 것이 그러면 공수처를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라는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패스트트랙에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 여당이 지지율이 왜 떨어지는가를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개혁 입법을 할 때 항상 권력 구조와 관련된 개혁 입법을 무리하게 하다가 실제로 민생을 못 챙기게 되면 그러면 지지율은 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개혁 입법의 순서는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챙기는 개혁 입법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동안에 보면 규제 개혁 지지부진하지요. 지금 예를 들면 뭐 꼼수로 지난주에 보면은 60대 이상 뭐 한 30만 원 버는 일자리를 갖다가 왕창 40만 명 늘리고 정작 30%, 40대 되는 사람들의 일자리는 24만 명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 이거 순전히 꼼수다. 오히려 우리를 생각하는 개혁 입법은 뭐냐 이런 문제 제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래 지금 여당이 소위 개혁 입법이라는 미명으로 밀어붙이는데요.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 사법제도 개혁을 한 말씀 드리면 아까 연장선상에서 공수처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성역 없이 수사를 받겠다는 거거든요. 대통령 플러스 해가지고 현 정부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또 검찰하고 경찰이 소신껏 눈치 보지 않고 수사를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수사가 제대로 되는 거 아닌가요? 누구 특정한
청와대 내가 힘이 있다 그래가지고 검찰은 봐주고 싶어도 경찰에서 소신껏 수사를 하면 되는 거고 또 경찰은 봐주고 싶은데 검찰에 제대로 하면은 누구를 감춰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현 정부가 기득권을 포기하는 게 저는 이게 이번 사법제도 개혁의 핵심이라 보는데 이게 자꾸 어떤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이런 쪽으로 그 야당에서 프레임을 찍고 이렇게 몰아가는데 전혀 저는 잘못된 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좋은데 자꾸 이 정쟁으로 몰아간다. 야당 쪽에서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여야가 다투고 있는 그러니까 충돌 지점이 한두 개가 아니죠. 특히 이제 지난번에 그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이후에 더 많은 야당과의 어떤 대화가 단절된 느낌이 지금 들고 있는데 그 이념 공방이라고 꼭 구직을 규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조심스러운 좀 부분이 있긴 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한국당에서 자꾸 우경화 논란이라고 표현해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자꾸 불거지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정부 여당이 굉장히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제 내로남불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세게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내용과 관계없이 박수를 쳐주게 돼 있는 양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지난 그 금요일 날에 보면 진보적인 정치학자라고 하는 최장직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지금 정부가 그 주도하는 소위 이 친일 잔재 청사는 소위 관제 민족주의다라고 비판을 하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 야당에서는 그냥 계속 공격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국은 문제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민생으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가면 아 누가 나의 삶을 책임지는 정치 세력인가라는 것으로 귀착이 될 텐데 지금 정부 여당이 거의 뭐 예를 들면 뭐 이 블랙리스트는 체크리스트라고 강변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어떻든 공격만 하면 아 공격할 만해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요. 전혀 잘못된 공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정부 질문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일단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을 겁니다. 뭐 정치, 외교, 안보, 뭐 경제, 사회 뭐 굉장히 다양할 텐데 어떤 현안이 가장 중점적으로 좀 야당이 공세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정치 분야에서는 방금 거론됐던 선거제도 개혁이 아무래도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또 뭐 공수처 신설이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도 이제 정치 분야에서는 주요 이슈가 되겠죠. 그다음 외교안보 쪽은 아무래도 북미 회담 결렬 이후에 비핵화가 진전이 되지 않고 또 북한이 오히려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뭐 감지가 되고 있다 뭐 이런 보도도 외신 보도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문제라든지 특히 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철회 요구가 아마 격하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 분야는 소득 주도 성장을 현 정부는 계속해서 이제 밀고 가겠다는 거고 야당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경제가 활력을 잃었고 일자리도 날아가겠다는 이런 측면을 계속해서 부각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사회 분야는 최근에 아마 남북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 이슈만큼 중요한 게 저는 미세먼지라 보는데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아마 야당에서는 공세가 좀 강하게 나올 것 같고요. 또 뭐 버닝썬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도 아무래도 사회 분야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이슈라서 내년 총선이 1년 남았기도 하지만은 당장 다음 달에 4.3 재보궐선거가 이 민심의 풍향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그 기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승기를 잡기 위해서 어쨌든 대정부 질문을 통해 가지고 아주 강한 대치 국면이 형성될 것으로 좀 관측되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 이거 대정부 질문할 때 각 당에서 이 지리자는 어떻게 뽑습니까? 이번에는 현안이 많아서 조금 화력이 좋은 의원들도 선발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야당 쪽에서는 오히려 이제 여당적인 정책동을 뽑아서 그걸 막서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대정부 질의 각 당의 이제 지리자 분야별로 지리자가 배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건 의석수에 따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정부 질의 하겠다는 분들을 이렇게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보니까 제대로 못할 것 같다라고 하면 좀 부탁을 해서라도 이번에 대정부 질의자 좀 나와달라. 그러니까 이전처럼 대정부 질의가 그렇게 생산적이지 않기 때문에요. 사실은 그렇게 그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는 경우는 아닌데 아마 이번에는 워낙 이슈가 많아가지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정치 외교 안보 분야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이제 비핵화 문제를 둘러싸고 지금 한미 간의 공조가 균열되고 있는 것, 특히 이제
정부에서 제재를 먼저 해제하겠다라는 문제가 초미의 관심이 될 거고 당연히 이제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이어가지고 과기정통부의 블랙리스트가 나온 걸 가지고 내로남불 아니냐, 뭐 똑같이 권한남용으로 처벌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나올 것이고요. 경제 분야 미세먼지도 역시 경제 분야 때 집중적으로 될 겁니다 아마 이게 될 거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고용 사정들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고 아까 그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면 대략 그 잘못된 그 정책 때문에 건보 재정이 이제 2조 적자가 나기 시작했고 건강보험이 고용보험도 적자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전력 부분에 있어서의 적자가 한 10조 이상 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존 정책을 수정을 왜 안 하느냐, 왜 고집을 부리고 국민들을 더 어렵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핵심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겠죠. 인사청문회도 있잖아요. 예. 인사청문회는 25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서도 아무래도 야당이 거세게 공세를 펴지 않겠습니까? 거센 공세를 넘어서서 아마 청와대에서는 그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두 사람 후보자에 대해서는 소위 이제 후보자 추천을 제고해 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제 세 채씩이나 집을 갖고 있었던 데다가 그중에 하나는 꼼수로 증여하고 그 증여세에 해당하는 전세금도 갖다 주고 거기서 또 월세를 내 가지고 계속 그 합법적인 증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이제 국토부 장관으로 할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통일부 장관으로 지적된 분들은 뭐 지금 매번 매일같이 지금 이제 문제가 제기되는데 더 큰 문제는 정말 국제사회나 한국 사회와도 동떨어진 대북관을 갖고 있다는 거, 비핵 문제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 제기될 텐데요. 한 가지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인사청문회 이전에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행안위 질의를 할 때 왜 청와대가 후보자들의 출신지를 얘기를 하면서 출신 고등학교를 얘기를 하냐. 그러다 보니까 마치 수도권이 5명인 것 같은데 실제로 출생지를 해보니까 호남이 4명이었고 서울하고 TK 대구 경북이나 충청도는 한 명도 없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김부겸 장관한테 질의를 하니까 김부겸 장관조차도 이런 게 추잡스럽다 이런 짓을 하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마 그 이제까지 청와대는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이 안 돼도 강행을 할 겁니다만 강행을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국민들한테 그 지탄을 받는 것,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이거는 처음 지명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이제까지의 과정을 놓고 보면 아마 이것이 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여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여당에서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습니까? 예, 그렇죠. 뭐 김현철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그분이 학자로서 10년 전에 한 어떤 발언을 가지고 그 특정한 대목만 떼가지고 이제 공격하는 게 온당한가 싶은 이런 이제 반론은 좀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저는 그런 정책적인 것보다도 이분이 이제 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 현안을 막 넘나들면서 개인적인 이제 발언을 한 것들이 저는 오히려 확언이 좀 되고 있고 굉장히 좀 가볍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 김현철 장관이 뭐 어떤 뭐 사드 문제라든지 뭐 또 박광자 씨 피격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우리 측 그분이 이제 그 총격으로 이제 사망했지만은 또 거꾸로 북한군 같은 경우도 우리 한국 측 그 현대아산 직원이죠. 교통사고를 내 가지고 음주운전으로 북한군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그때 중상을 입었었거든요. 근데 예를 이제 그런 현상을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금강산 관광이 처음에 시작되니까 금강산 가가지고 뭐 대한민국 만세를 부른다든지 뭐 탈북자 발언을 해가지고 또 억류가 됐다든지 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북한군이 죽었다 이런 초기에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리면서 이게 부딪히다 보면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충격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건데 이걸 이제 그것만 떼가지고 뭐 통과 의뢰해서 뭐 국민의 죽음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냐 하는데 좀 그런 건 오히려 저는 그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정치적인 발언이 좀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정홍원 총리께서 예전에 그 청문회 때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어렸을 때 내가 뭐 잘못했는가까지 생각이 안 할 수가 없다고 그러시던데 그게 뭐냐면 우리 청문회가 지금 본질과 취지에 잘못되게 좀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정책 검증 이 사람이 전문성이 있는 건지 그 해당 분야에 대한 얼마만큼 식견이 있는 건지 이런 것을 주로 다뤄줘야 되는데
인사청문회에서 그냥 사소한 신변 잡기를 털어가지고 신상을 털다 보니까 매번 장관 강요들에 대한 불신만 키우게 되는 거고 인사청문회 그 필요성도 의무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민정수석실을 포함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5개 기관에서 사전에 이미 이런 것들은 다 걸러가지고 추천을 하거든요. 국세청이라든지 FBI 같은 데서 다. 근데 저희는 이게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게 자꾸 이런 데서 잡음이 나는 건데 차제에 인사청문 제도를 좀 개선하는 계기로 좀 삼는 게 어떨까 좀 싶습니다. 나중에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또 임명 강행하는 그런 상황 계속 반복돼 왔는데 이번에도 뭐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문 대통령 뭐 인사 스타일에 비춰볼 때 이전에도 두 분에 대해서 오히려 청문회 때 많이 비판받던 분들이 일을 더 잘하더라 하면서 두 분을 인사 강행을 하셨듯이 저는 크게 아주 결정적인 흠결이 있지 않는 한은 예. 문 대통령도 이번에도 뭐 7분을 인사 추천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 인사검증 관련해서 두 가지를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만약에 민정수석실에서 부실하게 그 검증을 했다라고 하면 조국 수석을 비롯해서 민정수석실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걸러지는 일들이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안 드러났으리라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행한 이유는 그거는 대통령의 강한 의중이 실려 있거나 또는 그것을 추천하는 사람이 민정수석실보다 훨씬 더 강한 권력을 갖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문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과연 검증의 문제였냐, 검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이냐, 이것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세안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뭐 어제까지 또 쭉 쉬고 아무 일정을 잡지 네. 않은 상태였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굉장히 많이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볼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일단 여야 5당 대표와의 회동 과연 성사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문 대통령 앞으로 행보가 이미 예고가 됐지만은 경제 문제에 이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 남북 문제가 지금 어쨌든 좀 약간의 이제 그 삐걱거림이 좀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도 좀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죄송합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자꾸 빠지고 있는데 이게 다른 어떤 이슈보다도 경제에 대한 불만 때문에 그 이슈 때문에 좀 지지율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 문제 현안을 해결하지 않고는 내년 총선도 다음 정권 재창출도 어렵다는 위기감이 이미 청와대라든지 정부 쪽 정당에 좀 많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문제 현안을 가져갈 것 같고요. 그래서 여야 5당 그 대표 회의도 그런 측면에서 현재 이 국정 운영의 동력을 끌기 위해서는 화합하는 모습, 같이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그런 제안을 했던 거고 뭐 야당 같은 경우도 굳이 거부할 필요가 없는 게 어쨌든 자신들의 목소리를 원내에서도 할 수 있지만은 당 대표라는 그런 중책을 가지고 신중히 있게 발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거든요. 특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당대표 된 이후로 처음이기 때문에 네. 어떤 자리가 됐든 본인이 이 얘기할 기회가 많아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주관하는 그런 자리가 주어진다면은 더더군다나 야당 대표로서 본인의 소신과 국정 철학에 대해서 서로 가감없는 얘기를 나눌 기회가 될 거라 봅니다. 예, 순방 때 나온 나경원 원내대표의 김정은 수석 대변인 발언에 청와대가 즉각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분위기가 좀 달라졌는데 이런 거 상관없이 정말 통 큰 협치를 위해서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만날 수 있을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회담이야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사실은 좋은 결과가 나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북미회담이 결렬된 게 2월 28일이고 오늘이 3월 18일이면 20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기탄 없이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이에 정부에서는 계속 우리가 중재자의 역할을 지금이야말로 해야 되고 제재 문제도 완화 문제도 검토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먼저 다 얘기를 하는 상황 속에서 이게 잘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아까 나경원 대표 제가 보기에는 뭐 지나친 발언 맞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연설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지금 외신 기자 클럽에서 어떻게 기사를 쓴 외신 기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성명을 발표하면서 공격을 할 수 있냐.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에 의해서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고 얘기할 정도고 여태까지 한국 사회의 언론 분위기가 그렇게 외신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한 적이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6개월 전 얘기예요. 근데 그것은 당연히 청와대가 반응을 하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나왔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경제 문제, 민생 문제 또는 아까 미세먼지에 대한 뭐 기후 문제 등등을 가지고 협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대통령이 5당 영수회담 대표를 회담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가 어려운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좀 정부 여당이 좀 기조를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미세먼지 범 사회적 기구 위원장직을 수락을 했습니다. 미세먼지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자, 수락한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수락은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수락했다. 글쎄요, 어떤 정치적 의미도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 정치적인 의미보다는 이제 어쨌든 반기문 총장이 국제사회에서 그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그런 경험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을 활용해서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해보겠다는 이제 정부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이런 범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또 그러면서 반기문 총장을 추천을 했었는데 그걸 받아들였다는 것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야당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포용하고 바른 말이면 같이 가겠다는 그런 의지 표현도 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본인 이제 유엔 사무총장 재직 당시인데요. 뭐 파리 기후 협정을 성사시킨 또 국제적인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식견도 있고 정치적인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그걸 활용해서 미세먼지 대책을 실질적으로 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좀 비춰지고요. 그다음에 야당을 포용하는 이런 뭐 전략도 좀 보여집니다. 예, 반길 만한 상황인가요? 좋은 방안이죠. 좋은 방안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반 총장이 이제 총장 재임 시절에 이제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을 통과시켰으니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반 총장한테 그 위원장을 맡겼을 때 그 권한을 제대로 줄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공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지금 중국이 계속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중국 영향이 크지만 중국 스스로는 지금 미세먼지 양을 계속 줄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만큼 못 줄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 총장이 만약에 그럼 우리도 줄이는 정책을 하자. 예를 들면 탈원전 제고하고 탈석탄 확실히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받아들여줘야지 사실은 일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안 받아들여지면 그냥 하나만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정태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오늘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예.